우리나라는 북쪽에 있는 공기 흐름에 또 영향을 받고, 또한 우리는 서쪽에서 공기가 들어오니까 대륙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 평균적인 것보다 약 2배 정도 기온 상승이 빠른 상태에 있습니다. 205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 지역은 다 아예 열대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2100년에 산악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아예 열대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고요. 은퇴를 했고, 지금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런 글을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데 왜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까요? 일단 이 온실가스는 한번 공기 중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출을 하게 되면 이건 계속 누적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적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배출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 농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고,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기온은 상승되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화석연료를 많이 태워서 온실가스를 이제 많이 배출을 했는데,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어린 세대, 미래 세대는 우리는 화석연료를 태워서 편익을 누렸는데 그러한 편익이 하나도 없이 앞세대가 배출해 놓은 이 온실가스로 인한 이런 위험을 감당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성세대가 기후위기를 막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세대 간에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또한 의미합니다. 한국의 기온 상승이 세계 평균보다 약 2배 정도 빠르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평균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이제 기온이 상승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이제 기온 상승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위도가 북극권에서 위도가 이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 상승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이유는 이 북극권은 눈이나 얼음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원래 이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반사가 돼서 우주로 되돌아갔는데, 거기가 기온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눈이 녹고 얼음이 녹게 되면 이 토양이 드러나고 거기서 식생이 자라게 되죠. 그러면 이제 햇빛이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 흡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온 상승이 다른 지역에보다 이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빠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똑같은 열이 더해진다라고 해도 바다보다 육지가 훨씬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북쪽에 있는 이런 공기 흐름에 더욱더 영향을 받고, 또한 우리는 서쪽에서 공기가 들어오니까 육지, 대륙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 평균적인 것보다 약 2배 정도 기온 상승이 빠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눈이 녹거나 얼음이 녹거나 하는 게 지금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기온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해마다 더 덥고 습해지는 여름, 한국도 이제 아열대 기후로 접어든 걸까요?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가 아열대 기후에 이제 속하는데요. 이미 남해안 지역까지 이 제주도 날씨처럼 이 아열대화가 지금 다 있는 상황이고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가 2050년도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 지역은 다 아예 열대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후 위기를 갖다 적극적으로 막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남한 영역의 약 30% 정도가 2100년에는 아열대 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우리가 기후위기를 전혀 막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2100년에 산악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아열대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열섬 현상은 폭염을 더 악화시킨다고 하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도시 열섬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이유가, 이 도시를 우리가 시멘트하고 이제 아스팔트로다가 이제 덮어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열을 이 아스팔트와 시멘트가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도시 주변보다 이제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열섬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 열섬 효과를 이제 막으려고 하면 결국 이제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덮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를 토양으로 다 바꿔내야 됩니다.
이거를 토양으로 바꿔낸다. 다시 말해서 이제 도시, 숲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도시, 숲 공원이 돼서 이 토양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게 아스팔트하고 시멘트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햇빛을 받아서 바로 그게 온도를 높이는 그 효과가 있는데, 만약 이게 숲이 되게 되면 그 토양에 수분을 증발시키는데 그 햇빛 에너지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많이 안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숲에서는 보통 도시 그 주변보다 한 1도 내지 3도 정도로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대형 숲 같은 경우는 주변보다 한 3도 내지 5도까지도 온도를 떨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담식으로 곧 열대 과일을 기를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고도 하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아열대화까지는 극히 이제 남부 해안 지역까지만 지금 아열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전 지역에서 항시적으로 뭐 그렇게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특히 우리가 온실가스 이거를 줄이는 노력을 전혀 안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나라 산악 지역을 제외를 하고 나서는 열대 과일이 이제 다 재배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뭐 10년, 20년 뒤의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2100년경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폭염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 특히 습도 온도와 관련된 생리적 한계로 어떤 게 있나요? 우리 몸은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걸 우리 안에서 이제 에너지로 다 쓴 다음에 그게 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의 몸은 1시간에 한 1도 정도의 열을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체온하고 가까운 35도 이상이 되면 이제 주변 온도하고 거의 가까우니까 열이 잘 안 나가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35도 선에서 그래도 살 수 있는 이유는, 30도 이상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땀이 나오거든요. 땀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증발을 하면서 우리 이제 열을 뺏어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보통 빨래가 습도가 높으면 잘 안 마르잖아요. 습도가 굉장히 낮으면 굉장히 빨리 이제 마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처럼 만약에 습도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땀이 빨리 증발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온이 한 35도인데 습도가 거의 100% 가깝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습고 온도 35도라고 하는데, 그러한 온도와 그런 습도에서는 우리가 흘린 이 땀이 증발을 하질 않아요. 결국 우리 몸에서 이 열을 못 빼내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조건에서 한 서너 시간 뺏기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론적인, 이 습고 온도 35도가 이론적인 이러한 온도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러한 서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종종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 더위라고 하는 거, 특히 우리나라에서 무더위라고 하잖아요. 그 무더위라고 하는 그 무자가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리을이 떨어져서 이제 무더위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더위가 이게 그냥 온도가 높은 것보다도 바로 이 습도까지 같이 높아지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기온이 한 40도가 돼도 습도가 굉장히 낮으면, 그늘 밑에 가 있으면 그럭저럭 우리가 몸에서 땀이 잘 증발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35도에서 습도가 거의 100%다 그러면 우리는 그늘 밑에 간다 해도 땀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곳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더운 지역에서 도저히 이게 이제 살 수가 없는 이런 동물들은 북쪽으로 좀 선선한 데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다가 지금 이 동물들이 지금 그 육상에서는 10년에 약 한 16kg씩 북상을 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10년에 72kg씩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육상보다 한 4배 정도 더 빠르게 이제 북상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물의 열 전도율이 이 공기보다 약 25배
더 빠릅니다. 이 물속에서. 우리가 약간 찬물에서 똑같은 고기온하고 찬물에서 이렇게 사람이 있었을 때, 자, 그 찬물에서는 사람이 금방 얼어 죽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열을 갖다가 이 물속에서는 25배나 빠르게 이게 빼앗기기 때문에 사람이 금방 그렇게 얼어 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육상에서도 변화가 굉장히 심하지만 특히 이 해양에서, 이거 우리가 바닷속을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해녀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우리나라 바닷속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육상에서 뭐 제주도에서 이제 키우던 귤이 지금 우리나라 남부 해안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의 이 사과가 지금 충청도를 거쳐서 충청도를 또 넘어갔고 이미 경기 북부, 강원도 북부까지 지금 사과 재배지가 지금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 남해에서 잡히는 어종들은 열대 어종들이 잡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해에서는 이제 남해에서나 잡혔던 난류성 어종들이 지금 동해에서 잡히는 이러한 생태적 변화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모기에 의한 매개 질병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온이 변하고 강수량이 변하면 우리가 이제 매개 질병이라고 그러죠. 이제 모기라든가 뭐 찐득이 같은 이러한 이제 거에 의한 이제 그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댕기열 같은, 우리가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 이제 놀러 갔다가 이제 종종 모기한테 물려서 걸리는 이런 거는 그 모기들이 여름철에 이런 이제 선박 이런 데 이제 딸려서 들어왔다가 근데 지금 겨울철에 다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댕기열이 아직까지는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온이 상승하게 되게 된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댕기열을 일으키는 이집트 순모기가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가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막으면 이 댕기열을 일으키는 이집트 순모기가 우리나라에서까지는 서식 못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아열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댕기열을 일으키는 이집트 순모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나 이제 걸린다라고 하는 이런 댕기열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한국의 계절 구성이 어떻게 달라졌고 달라질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원래 겨울이 여름보다 더 긴 그러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여름은 20일이 증가를 하고요. 겨울은 22일이 줄어갔고, 이제는 여름이 겨울보다 더 긴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막는다라고 해도 지금 2100년경이 되게 되면 여름은 4개월이 되고 겨울은 2개월이 돼서 이제 여름이 겨울보다 이제 2배나 더 긴 그러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막지를 않는다, 아까 앞서서 이제 아열대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의 여름이 1년 중에 6개월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겨울은 한 달 미만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 거의 이제 겨울이 없어지는, 바로 우리가 이제 아열대 국가나 가서 경험하는 그러한 날씨로 변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서도 겨울철 한파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갖다가 그 대기 중에 배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기 입장에서는 이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진자 운동을 이렇게 할 때 옆에서 충격을 빡 주면 이 짐 폭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가 온난화가 되니까 뭐 폭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열대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이 변동 폭이 크다 보니까 이게 온도가 떨어질 때 이 한파라고 하는 것도 종종 이제 일어나는 것이 계속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난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기온이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진폭, 변동의 폭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폭염과는 반대되는 이러한 한파라고 하는 이 현상도 종종 경험하게 될 거다. 물론 예전보다는 덜 경험하게 될 거지만 그렇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와 같이 지구 온난화는 음모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모론,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을, 우리가 근대 과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천동설을 무너뜨리고 지동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그 왕립 이제 과학 그 학회의 그 모토가 뭐냐면 모든 권위에 도전하라예요. 우리 천동설이라고 하는 건 그 권위 때문에 그 말을 못하면서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위에 도전한다는 건 뭐냐. 그래서 과학은 바로 증거가 있어야 되고 합리적 논리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논리이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반증과 검증을 타인에 의해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학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합리적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타인의 검증과 반증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학은 어떤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의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론일 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양자 역학이 됐던 진화론이 됐던 뭐 뉴턴 역학이 됐던 기후 변화가 됐던 날씨가 됐던 이거는 다 똑같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음모냐 뭐냐의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과학은 이렇게 이러한 어떤 증거와 합리적 논리와 반증과 검증을 통한 이러한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하나의 틀이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과학기술 문명까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음모론이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그냥 어떤 직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한 이런 것이고 결국 이 문명화된 세계가 이런 어떤 직관과 이런 감성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사회로 가는 징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과학의 아까 근대과학의 시작이 바로 이제 권위에 도전하라라고 했던 거 이거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아무튼 가장 잘 사는 힘센 나라의 대통령이 부정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정신이 바로 과학의 정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온실가스를 이제 줄인다라고 하는 거 오늘날의 이 문명의 기반이라고 하는 게 화석물 연료로 기반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윤이 걸려있는 문제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그냥 유지를 해야 되는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기득권들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음모론과 같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책적, 사회적 과제는 무엇인가요? 우선 우리가 이제 이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를 많이 태워서 온실가스 농도를 높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을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뭐 저감, 완화, 감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미 물 문제, 식량 문제, 뭐 생태 문제, 감염병에서 온갖 이 기후변화로 인해 갖고 온갖 문제들이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미 이거 벌어진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바로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의 원인은 우리가 저감을 시켜야 되고 기후변화의 결과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적응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아까 생태와 관련된 이런 문제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아까 이러한 어떤 뭐 어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이제 먹거리가 다 이제 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기에 맞춰서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우리의 이제 이 먹거리 시스템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극단적인 날씨가 예전보다 더욱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런 극단적인 날씨 대체적으로 뭐 50년에 한 번 발생할 거, 100년에 한 번 발생할 거. 우리가 이 재난을 막는데 무한대의 돈을 투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00년에 한 번은 이거 당해도 괜찮아. 50년에 한 번은 당해도 괜찮아.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 재난 방어 이 뚝이라든가 이런 거를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5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게 강도라든가 횟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우리가 그 기준 자체를 조금은 이제 높여야 되는 이러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응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적으로다가 지금 1.5도를 막기 위해서 2050년 탄소 중립에 이제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비용이 있잖아요.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시스템들을 이제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 GDP의 약 4% 정도를 사용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탄소 중립 1.5도를 막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GDP의 4%가 어느 정도냐? 지금 전 세계에서 국방비로 GDP의 약 2%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비용의 약 2배 정도를 투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차 대전 때 그때 영국이 국방비로 GDP의 55%를 썼습니다. 미국은 37.5%를 썼고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위험을 막고 민주주의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했는데, 그때 GDP의 거의 절반을 썼다라고 해서 영국 시민이나 미국 시민이 뭐 굶어 죽거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다 건강하게 살아남았고 또 나라도 다 지켜냈죠. 다시 말해서 바로 그 전쟁의 비용의 10분의 1만 투자를 해도 이 기후 위기는 우리가 넉넉히 막아낼 수가 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결코 우리가 돈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 기후 위기를 못 막는 건 결코 아니다. 바로 이러한 전환을 하겠냐라고 하는, 여기에 바로 기후 위기에 이것이 실제로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가 결정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